그게 언제였더라? 지난 가을인가? 아니, 봄이었나? 양이를 만나러 갈 때마다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지 헤아려 보곤 한다. 그러나 빈약한 기억력에 기대 마지막 만남의 조각을 더듬노라면 엉뚱하게도 매번 그녀를 처음 만났던 오래전 그날이 먼저 떠올랐다. 학교 화장실이었다. 양치질을 하는데 나밖에 없던 거울 속에 웬 여자애가 불쑥 등장했다. 교복 넥타이 색깔이 같은 걸 보니 나와 같은 학년인데 얼굴이 낯설었다. 누구더라? 그 애는 나를 지나쳐 화장실 안쪽 칸으로 들어갔다. 아, 옆반 전학생. 치아 거품을 뱉는 순간 퍼뜩 답이 떠올랐다. 그러고 입을 헹구며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기겁을 했다. 그 전학생이 새하얀 털모자를 쓰고 빨간 스웨터에 채도 높은 초록색 바지 차림으로 내 옆에 서 있었던 것이다. 해질녘 어둑어둑한 화장실에서 눈 내린 크리스마스 아침에 포인세티아 화분처럼 도드라지던 그 원색 옷차림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보다 나는 변검 장인이 가면 바꾸듯 순식간에 옷을 갈아입은 그 불가능에 가까운 민첩함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내 옆에서 그 애는 태연하게 머리를 빗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내가 눈인사를 했던가 양이가 미소를 지은 것이 먼저였던가. 아무려나 그때 양이와 나는 19살이었다. 믿을 수 없는 숫자다. 화장실에서 단 몇 초 만에 옷을 갈아입는 기민함 같은 것은 그때 우리가 그토록 젊었다는, 그런 젊음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거짓말 같은 사실에 비하면 그리 놀랍지도 않다. 이제는 그런 것을 알 나이가 되었다. 그로부터 벌써 20년 세월이 흐른 것이다. 저만치 양이와 만나기로 한 식당 입구가 보였다. 그나저나 봄이었을까? 아니면 가을이었나? 춥지는 않았고 덥지도 않은 시기였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봄인지 가을인지는 끝내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양이는 식당의 온돌방 구석에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선물이야. 그녀가 식탁 위로 건넨 것은 2019년 달력이었다. 앞에서부터 한 장씩 넘겨보았다. 첫 번째 장의 사진은 에펠탑, 두 번째 장은 노트르담 대성당, 세 번째 사진은 공원 같은데 어딘지 잘 모르겠고, 네 번째 장은 루브르 박물관 전경이었다. 프랑스 갔다 온 거야? 여행? 여행. 얼마나 있었어? 2달. 그럼 회사는 하고 물으려다 말았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양이가 인도에 갔을 때도, 스페인에 갔을 때도, 베트남과 이집트와 미국에 다녀왔을 때도 나는 같은 질문을 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훌쩍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다시 취직을 하고 몇 년 근속하다가 또 호련히 사직서를 내고 여행을 떠나는 것은 양이의 특기이자 취미였다. 20대부터 그러더니 39인 지금까지 그랬다. 하지만 사직도 취직도 개똥처럼 쉽게 생각하고 일단 저질러 보는 그녀의 철없음이랄까 대책 없음이랄까 그 터무니없이 즉흥적인 성격은 그녀가 매번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한다는 점에서 실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나무라다니 진짜 개똥도 개똥처럼 쉽게 생각하지 못해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오만 가지 의미를 부여하다가 번번이 때를 놓치고 마는 인생의 반은 한 일에 대한 후회요. 나머지 반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회한으로 보내는 나로서는 그녀가 부러울 따름이었다. 식당 종업원이 커다란 쟁반을 들고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살집이 두툼한 고등어 구이와 김이 오르는 달걀찜과 시래기 된장국과 제육볶음, 굴전,
우렁 쌈장, 두부조림, 도토리묵 무침, 쌈 채소 등등 산과 해의 소소한 진미가 쟁반에 가득했다. 저걸 이 좁은 밥상에 어찌 다 올리나 싶었으나 종업원은 숱한 시행착오를 통해 정해졌을 최적의 순서와 간격과 배열에 맞춰 그것들을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내려놓았다. 그리고 빈 쟁반을 들고 일어서며 쌈이 모자라면 언제든 말하라 했다. 무심코 들여다본 대바구니에는 상추와 깻잎과 케일이며 근대 같은 흔한 푸성기 외에도 당귀의 삼지 구엽초까지 있었다. 나는 이 식당을 고른 것에 흡족해하며 양이를 슬쩍 건너다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탐색을 끝낸 그녀는 젓가락을 야무지게 쥐고 밥상으로 막 돌진하려는 참이었다. 먹자. 많이 먹어. 우리는 한동안 먹는 데 집중했다. 프랑스는 어땠어? 좋았지. 정말 좋았는데. 그녀는 방금 전까지 부지런히 국을 떠넣던 숟가락을 입에 문 채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그러더니 숟가락을 입에서 빼면서 대뜸 물었다. 너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알아? 몰라. 그런 게 있어? 그렇다고 했다. 일명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100개가 넘는다. 수식어 가장 아름다운을 너무 흔히 사용했다기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지는 마을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은 그것을 선정하는 마을협회의 명칭이기도 하다. 협회는 훌륭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지닌 작은 마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대도시 쏠림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시골 마을들이 고유의 아름다움과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양이는 단숨에 설명을 마쳤다. 마치 그 협회의 홍보 담당자라도 되는 듯 대단히 진지하고 열정적인 데다 일종의 의무감까지 엿보이는 표정이라 나는 좀 어리둥절했다. 그래서 너는 거기 다녀왔어? 응? 어땠어? 정말 아름다워? 마을 이름이 뭔데? 홍보에 개인적 경험을 활용해 본 적은 없는지 대답이 금방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인가 입을 열었다 다물기를 반복하더니 숭늉사발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 얘긴 차차 하고 넌 어떻게 지냈어? 나야 뭐 똑같지. 별일 없었어? 없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했고 주말에는 집에서 혼자 다운받은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책을 읽었다. 그날이 그날이었다. 하루하루가 무료했지만 한편으로는 무료하다는 자각을 할 정도의 심적 여유도 없었다. 어쩌다 여유가 생기면 부질없는 가정을 했다.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아이를 가졌더라면, 아니,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별일 없어야지 그게 좋은 거야. 양이가 제 질문을 스스로 거둬들였다. 맞아, 이 나이에 별일 있으면 피곤하지. 문득 우리가 훨씬 더 늙은 사람처럼 말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이가 손을 들어 종업원을 불렀다. 여기 공깃밥 하나 주세요. 그새 밥 공기를 비운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거랑 이것 좀 더 주세요. 아, 이것도요. 양이는 빈 반찬 그릇들을 종업원에게 하나씩 짚어준 다음 나를 돌아보았다. 나 진짜 잘 먹지? 한식이 그리웠다며 많이 먹어. 한식이라서가 아냐. 나 요새 종일 먹기만 해. 그러고 보니 몸에 살이 더 붙은 것 같기도 했지만 얼굴은 도리어 전보다 수척해 보였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막막하고 그래서 계속 먹는 거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녀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옆에 놔두었던 가방을 열었다. 소지품을 주섬주섬 뒤지는 손길이 분주했다. 아, 여기 있다. 그녀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냈다. 거기도 지하철역 증명사진 수준은 우리랑 똑같더라. 맙소사, 그녀가 내민 것은 정말 증명사진이었다.
몇 해 전부터, 그러니까 30대 중반부터 양이는 1년에 한 번씩 의식을 치르듯 정기적으로 지하철역 즉석사진 부스에서 증명사진을 찍었다.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본 이는 안다. 손에 쥐는 결과물이 일반적인 포토샵 보정과 정확히 상반되는 목적을 가진, 다시 말해 원판의 장점은 가리고 단점은 돋보이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동한 후 얻은 듯한 사진이라는 것을.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대체 왜 거기서 사진을 찍느냐 물었다. 내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녀는 40이 다 되도록 혼자 살다 보니 불현듯 제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졌다고 했다. 그런 것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셀카를 찍으면 되잖아. 천만에. 자기 사진을 직접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객관적이지 않으므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다. 남에게 촬영을 부탁해도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라나. 그러니 길고 짧은 것도 모르고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지하철역 증명사진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모습에 가장 가까우리라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 동의할 수 없었지만 사진과 별개로 그 사진을 찍는 행위가 그녀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으므로 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사진을 새로 찍을 때마다 한 장씩 기념으로 청했다. 그렇게 모은 사진들이 4-4장쯤 될 것이다. 나 너무 늙었지? 사진 속에는 넙대대한 얼굴에 이마는 파종을 해도 될 만큼 평평하고 눈썹은 그리다 만 것처럼 절반만 있고 눈은 초점이 어긋나 있으며 콧구멍 크기는 짝짝이인데다 결정적으로 고개가 마치 6시 5분 시계바늘처럼 우측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좀 모자라 보이기까지 한 중년 여자가 이게 바로 총체적 난국이요 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무슨 소리, 넌 아직도 20대 후반 같아. 진심이었다. 내 눈앞에 실제하는 양이는 예나 지금이나 작은 키에 통통한 몸, 소년처럼 짧은 머리, 동그란 얼굴 가운데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특히 장난기 가득한 눈빛 덕분에 나이보다 한결 젊어 보였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마다 내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처럼 보일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그녀는 모를 것이다. 양이가 내 손에 들린 사진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걸 보면 나에 대한 호감이 있다가도 사라지겠지? 지하철역 증명사진 애호가답지 않은 질문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원래 성격이 호방하여 일기에 사진이 잘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따위에 연연하지 않았다. 아냐, 너를 실제로 만나본 사람이면 황당해하면서 막 웃을걸? 그럴까? 그녀는 연연하고 있었다. 당연하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는 정색을 했다. 왜, 남 주게? 절대 안 돼. 주지 마, 주지 마.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종업원이 새로 공깃밥과 반찬들을 내왔다. 양이가 수저드는 것을 보며 나는 사진을 지갑에 넣었다. 그러면서 설마 이 사진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나? 그래서 전에 없이 탐식하게 만든 걸까? 생각했다. 양이가 고개를 들었다. 맞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순간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던가 되짚어 보았다.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지. 혼잣말이었다. 그녀의 눈은 밥상 위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안이 벙벙한 내 앞에서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만 일어나자는 눈짓을 했다. 시간 괜찮은 거지? 뭐가? 말했잖아. 오늘 너랑 갈 데가 있다고. 맞다. 안 그래도 그녀를 만나면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봐야지 해놓고는 깜빡 잊고 있었다. 양이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만나기로 했거든.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과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문제는 그게 아니었구나 하며 여전히 뜬모를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마을버스 종점에서 하차한 것은 우리 두 사람뿐이었다. 인적 없는 찻길을 따라 걸었다. 날이 꽤 추웠지만 며칠째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마침내 거친 날이라서인지 찬 공기를 맞으며 걷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정확히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나쁜지 좋은지 분간할 정신머리가 없을 만큼 나는 흥분해 있었다. 양이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서 내게 동행을 청한 것이, 나를 믿어준 것이 고마웠기 때문이었다. 양이는 지금껏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나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래서 저 까마득한 고등학교 시절 옆반 전학생과 그의 부모에 대해 떠돌던 소문의 진위 또한 확인한 적이 없었다. 휴대전화의 길찾기 앱이 목적지까지 1km 남았다고 일러주었다. 아버지를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이곳까지 오는 1시간 동안 일부러 피하려는 듯 여행 이야기만 하던 양이가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정말 만나자마자 첫눈에 알아보게 될까? 태어나서 수십 년 만에 만나도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곧장 알아본다더라. 핏줄이 당기기 때문이라더라.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도 그런 이야기를 어디에선가 들었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내가 궁금한 것은 이 시간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었다. 왜 갑자기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졌어? 우리는 가로등 불빛 아래 두 개의 그림자와 함께 걸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 와서. 어조는 담담했으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 그런 기분 알지? 내일이 시험이고 공부는 하나도 못했는데 벌써 밤이 된 것 같은 기분. 알지? 내 기분이 딱 그랬어. 이번 생은 망했구나 싶었지. 밑도 끝도 없는 소리였다. 할 말이 없었다. 평소라면 인생 별거 없으니 술이나 마시자, 내가 쏘겠다 하며 혹이라도 부릴 텐데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녀는 좀 달라 보였다. 오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딘가 이상했다.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양이는 시간을 벌려는 듯 헛기침을 두어 번 했다. 그게 말하자면 긴데 길어도 참고 들어달라는 뜻이었다. 이번 여행에서도 그녀는 줄곧 혼자 다녔다. 그러다가 귀국을 사흘 앞두고 탄 기차에서 젊은 한국 여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자연스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여자는 20대 유학생이었다. 양이와 연령대도 다르고 처지도 관심사도 달랐지만 두 사람은 말이 잘 통했다. 결국 기차에서 내린 후 함께 저녁을 먹었다. 유학생이 그녀에게 귀국하기 전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느냐 물었다. 친절하게도 자신이 프랑스에 오래 체류한 만큼 현지 사정에 밝으니 양이의 여행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튿날 함께 떠났다.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거긴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든데 걔한테 차가 있었거든.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맞아, 차가 있어야지. 아니, 내 말은 시골이니까 영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였다고. 아, 근데 걔가 불어를 하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 걱정은 내가 하고 있었다. 길을 잘못 든 게 아닐까 싶어서였다. 마을 버스에서 하차한 후 10분 넘게 걸었지만 지나가는 차가 한 대도 없었다. 2차선 도로 양쪽으로 공터가 이어졌고 이따금 건물을 짓다 만 듯한 공사장이 나타났지만 덜 녹은 눈을 뒤집어 쓴 봉분 같은 흙더미가 드문드문 보일 뿐 사람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인도의 보도블록도 죄 깨져 있어 사람도 차도 오래전에 떠나버린 폐허의 도시를 걷는 기분이었다. 가는 길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했다.
양이와 유학생의 목적지는 남쪽에 있었다. 그들은 무당벌레처럼 작고 붉은 시트로앵을 타고 달렸다. 차창 안으로 남프랑스의 겨울 햇빛이 쏟아져 내렸다. 햇빛은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올리브나무 군락과 일찌감치 수확을 끝내고 서리에 젖어 있는 포도밭에도 아낌없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달리는 내내 음악을 들었다. 대화에 집중했으므로 사실 음악은 문자 그대로 배경에 불과했는데 그럼에도 그 선율이 참 감미롭다고 양이는 대화하면서 생각했다.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갈 무렵 아담한 마을이 나타났다. 그들은 눈에 띈 식당으로 들어갔다.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만든 요리는 혀에 착 감겼다. 더운 음식은 알맞게 덥고 찬 음식은 알맞게 찼으며 양까지 알맞아 더 맛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마을을 산책했다. 창문 아래 색색의 꽃 화분을 놓아둔 벽돌집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굴뚝이 있는 지붕이며 키 작은 대문의 색깔이 알록달록하여 보면 볼수록 장난감 집 같았다. 마당에 빨랫줄에 널린 아기 옷이 바람에 한들거렸다. 바람에서 햇볕에 바짝 마른 라벤더 향이 났다. 골목 안쪽에 누구든 쉬어가라는 뜻인지 긴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그곳에 나란히 앉았다. 양이는 눈을 감고 이대로 잠들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와 그녀는 눈을 떴다. 골목을 벗어나자 새떼가 일제히 먼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새들이 구름 사이로 사라진 후 앞을 보니 거기 눈앞에 선물처럼 호수가 펼쳐져 있었다. 노을이 번지는 호수에 백조들이 고고히 떠다니는 풍경은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하여 두 사람은 그 마을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목적지가 멀지 않았기에 부담도 없었다. 외벽이 담쟁이 넝굴로 뒤덮이고 주변이 해자로 둘러싸인 고풍스러운 호텔이 그들을 맞이했다. 입구에 보리수 고목이 서 있고 로비에도 그만큼 오래돼 보이는 피아노가 놓인 그곳에서 두 사람은 밤새 포도주를 마시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학생은 28살이었다. 유학생활 5년째이며 박사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직장을 구해 프랑스에서 계속 살 계획이었다. 연애에는 소질이 없고 결혼에는 뜻이 없다고 했다. 외모에도 관심이 없었다. 머리는 길러서 뒤로 묶었고 화장은 하지 않았다. 옷차림도 평범한 티셔츠에 청바지와 무릎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외투가 다였다. 그런데도 옷맵시가 좋아서 신기했다고, 팔다리가 길어서 그랬을 거라고 양이는 추측했다. 그 대목에서 나는 무의식 중에 유학생의 외모를 상상했고 다음 순간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생각했다. 양이의 이야기는 말하자면 길다고 했지만 듣다 보니 정말로 길었는데 그 사실을 때마침 일깨워 준 것은 길찾기 앱의 안내 음성이었다. 목적지까지 300m 남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뭔가 속은 기분이었다. 이제 주변에는 논밭뿐이었다. 구멍가게도 하나 없는 이런 길을 300m 더 간들 아무것도 나타날 것 같지가 않았다. 길을 잘못 든 거 아닐까? 아닐 거야. 외길이긴 했다. 그러나 설령 길을 잘못 들었다 한들 무슨 대수냐는 듯 힘들어한 양이의 말투가 오히려 묘한 불안감을 주어 나는 외길에서도 연신 두리번거렸다. 겨우 저녁 7시인데 불빛도 소리도 없는 거리는 한밤 같았다. 새벽이 깊었다. 취한 와중에도 유학생은 포도주병을 치우고 자리를 정돈한 뒤 양치질을 했다. 그리고 콘택트 렌즈를 뺀 후 침대에 누웠다. 양이는 그의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았으나 정작 둘 중 누가 먼저 잠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눈을 떴을 때 유학생은 말끔히 씻은 얼굴에 외투까지 입고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미안하다고, 급한 사정이 생겨 먼저 돌아가야겠다고 했다. 잠과 술이 한꺼번에 다 깼다.
양이는 몸을 일으켰다. 창밖은 이미 한낮이었다. 유학생이 손바닥만하게 접은 쪽지를 내밀었다. 가장 아름다운 마을은 이곳에서 버스로 3시간 떨어져 있고 버스는 하루에 2번 있으며 두 번째 버스가 1시간 후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쪽지에는 버스 정류장 약도가 그려져 있었다. 양이는 유학생과 함께 돌아가고 싶었다. 애초에 혼자 시작한 여행이라면 모르겠지만 여행 도중에 저만 남는다 생각하자 여행이 아예 끝나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유학생이 제시한 선택지에 그들이 함께 돌아가는 것은 없었다. 양이가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유학생이 이유를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그가 왔다고. 전 남자친구가 마침내 돌아왔다고. 그러니 당장 그에게 가야 한다고 말이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헤어졌다. 유학생이 먼저 떠났다. 양이는 약도에 그려진 버스 정류장으로 가 제 시간에 도착한 버스에 올랐다. 흔들리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생각했다. 가장 아름다운 마을은 가장 아름다울까? 가장 아름답겠지.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니까 가장 아름다울 거야. 버스에서 내렸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그러다가 문득 길 모퉁이에서 한 사내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리호리한 몸에 긴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그는 맨발이었고 두 손으로 프랑스어 문장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다. 그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양이는 그가 벗어놓은 모자에 지폐를 넣었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 낯익은 건물이 나타났다. 외벽이 담쟁이 덩굴로 뒤덮이고 주변이 해자로 둘러싸인 고풍스러운 호텔. 입구에 보리수 고목이 서 있고 로비에도 그만큼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는 곳. 그랬다. 양이는 가장 아름다운 마을에 가지 않았다. 가다가 돌아온 것이었다. 어머, 정말 안 간 거야? 너 아까 식당에선 갔다 왔다고 했잖아. 가려고 했었지. 그런데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았다고 양이는 말했다. 점점 모를 소리였다. 그녀는 전날 묵었던 방에 다시 짐을 풀었다. 유학생에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메신저로 말을 걸었지만 아무 대꾸도 없었다. 전날처럼 음악을 듣고 포도주를 마셨다. 흥도 안 나고 쉬기도 오르지 않았다.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이다 지쳐 호텔 로비로 내려갔다. 뜻밖에도 거기 놓인 오래된 피아노를 그 늦은 시간에 누군가 연주하고 있었다. 그였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긴 머리 사내. 그의 때에 전 맨발이 피아노 페달을 능숙하게 밟고 있었다. 피아노 손율이 귀에 익었다. 아, 디셈버, 조지 윈스턴. 비로소 기억이 났다. 사내의 레파토리는 그녀가 전날 유학생과 차에서 내내 들었던 바로 그 음반 수록곡들이었다. 12월의 마지막 밤, 그렇게 양이는 가장 아름다운 마을에서 버스로 3시간 떨어진 마을의 호텔 로비에 앉아 맨발 사내의 피아노 연주를 들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자 밖으로 나가 한밤에 마을을 천천히 거닐었다. 우중충한 무채색 대문들을 지나 아기 옷을 걷어낸 빈 빨랫줄이 걸린 마당을 지나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나무 의자를 지나 그녀는 백조가 보이지 않는 호수까지 갔다. 잔잔한 수면에 비친 밤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달빛이 흐리다 했더니 달 주위에 거대한 먹구름이 끼어 있었다. 불현듯 그녀는 불청객이 된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 나는 점점 모를 소리를 하는 그녀의 말을 점점 알아듣고 있었다. 마을이 달라 보인다고만 생각했지. 앞뒤가 다 잘려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이튿날이 귀국일이었다. 그녀는 공항으로 가는 길 지하철역에서 즉석사진 부스를 보았다. 새해를 맞아 39살이 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다.
평소 피사체의 진짜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믿어온 전형적인 지하철역표 증명사진이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그것을 보고 있는데 새삼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인파 속에 그녀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지. 계속 혼자겠지. 혼자 아무도 모르게 늙어가겠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 같은 급작스러운 깨달음이었다. 이제껏 그녀는 자발적으로 혼자였다. 혼자 하는 여행을 선호했고 혼자 사는 삶을 즐겨왔다. 그런데 벼랑간 혼자라는 사실이 지긋지긋했다. 그녀는 무례한 외판원처럼 함부로 쳐들어온 그 감정을 어쩌지 못해 사진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가장 아름다운 마을에 가다가 돌아온 것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혼자 간 곳이 가장 아름다울 수는 없었을 테니까. 이윽고 그녀는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서서히 받아들였다. 외판원이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온 것이 아님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이전에도 항상 문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었으나 자신이 그제야 알아차린 것임을.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때가 된 것이었다. 39은 그런 나이였다. 나는 이해한다는 듯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양이가 아까도 식당에서 한 말이었다. 그건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지금 문제는. 양이가 말을 멈추었다. 나는 그녀가 바라보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운동장 한복판에 놓인 자판기처럼 뜬금없이 허허벌판에 우뚝 솟은 건물이 거기 있었다. 양이가 건물 측면에 고딕체로 쓰인 문자를 소리내어 읽었다. 회밀이 아파트. 1층 상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줄곧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임대문이 종이 쪽이 나붙은 문 닫은 점포들 사이 유일하게 불을 밝힌 마트에서 양이는 귤 한 상자와 유리병에 든 100% 오렌지 주스 세트를 샀다. 그 집은 2층 복도 끝에 있었다. 입주민이 있긴 있나 싶게 저교한 가운데 어느 집에서인지 아이가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현관문이 열렸다. 우렁찬 노래소리가 먼저 우리를 맞았다.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를 입은 나이가 많아야 40대 중반쯤 되었을 여자가 우리에게 머리를 숙였다. 안쪽 거실에서 남자아이가 뛰어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여자가 돌아보며 타이르는 듯 말했다. 인사해야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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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녕하세요. 뛰지 마. 조용히 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는 더 크게 노래를 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그 방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양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머리카락이 거의 없고 안경을 쓰고 허리가 굽은 노인과 양이는 드디어 거실 한가운데 마주보고 섰다. 내가 양이구나. 상봉의 감격에 여워 말을 잇지 못한다든가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하는 식의 드라마 같은 장면은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모양이었다. 노인이 먼저 거실 바닥에 앉았다. 그의 시선이 내게도 잠깐 머물렀으나 내가 누군지 묻지는 않았다. 양이와 나도 바닥에 앉았다. 소파도 없고 카펫도 깔려있지 않은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에 그대로 전해졌다. 긴 치마를 입은 여자가 황망한 걸음으로 방석을 내왔다. 커피를 드릴까요? 녹차도 있고 유자차도 있는데. 양이가 괜찮다고 했다. 나도 괜찮다고 사양하려는 찰나 방에서 아이가 뛰어나왔다. 아이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듯 안타까운 표정으로 유자차 유자차 하고 고함을 쳤다. 노인이 양이와 나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유자차 한 잔씩 들지. 우리는 떨떠름한 채로 그러겠노라 했다. 여자가 노인 옆에서
줄기차게 유자차를 부르짖는 아이를 끌어내다시피 데려갔다. 노인이 양이에게 눈을 돌렸다. 얘까지 오느라 고생했겠네. 아니에요. 그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 39이요. 벌써 그렇게 되었나? 노인은 눈을 들어 천장의 어느 한 지점을 응시했다. 그리고 주방 쪽을 슬쩍 쳐다보고 나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 양반이 언제 가셨다 했지? 네? 아, 8년 전에요. 너무 일찍 가셨네. 잘 보내드렸는가? 네. 그래, 결혼은 했고? 아니요. 직장은 다니나? 네. 그래, 지금 어디 산다고 했지? 더없이 진지한 말투와 딴판으로 밀도가 한없이 낮은 대화였다. 하기야 그들이 이제 와서 무슨 속 깊은 이야기를 하겠는가? 왜 우리 모녀를 버렸느냐 원망한들, 이 몹쓸 아비를 용서해달라 사죄한들,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여자가 쟁반에 찻잔과 귤을 담아왔다. 아이가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옆에 앉았다. 가까이에서 보니 덩치만 컸지 표정이 한참 앳된 것이 67살도 안 되었을 것 같았다. 안녕? 몇 살이에요? 아이는 대답 없이 여자 등 뒤로 숨었다. 쟁반 위의 찻잔은 4개였다. 그중 한 잔만 받침이 없었다. 여자가 받침 있는 찻잔을 노인과 양이와 내 앞에 하나씩 내려놓았다. 아이가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뛰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여자가 말했다. 이제 6살이에요. 키가 크네요. 네. 또래 중에 제일 크겠어요. 유자차를 마시면서 여자와 나는 노인과 양이처럼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가 우리 쪽으로 뛰어왔다. 품에 유자청이 든 병을 안고 오른손에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 아이가 나를 향해 자랑하듯 입을 크게 벌렸다. 유자향이 확 풍겨 나왔다. 뒤늦게 아이를 돌아본 여자가 인상을 썼다. 그렇게 먹지 말랬지? 아이가 큰 소리로 웃으며 방 쪽으로 뛰어가고 여자가 그 뒤를 쫓았다. 노인과 양이는 화재가 궁해졌는지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 화재가 오래갈 리 없었다. 곧 침묵이 흘렀다. 노인이 찻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명함이나 한 장 다오. 명함 없는데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사진은 있냐? 없어요. 영희는 아까보다 더 빨리 대답했다. 사진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 휴대전화도 찍어도 될 텐데 노인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또다시 이어진 침묵 속에서 나는 양이의 가방에 있는 사진을 떠올렸다. 양이가 그것을 노인에게 준다면 어떨까?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나눌까? 이게 저예요. 그래.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라는 것을요. 그랬구나. 앞으로도 혼자일 거라는 생각을 하니 막막했어요. 그래. 내일이 시험이고 공부는 하나도 못했는데 벌써 밤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아버지도 저처럼 혼자인지 알고 싶어서요. 여자가 유자청 병을 들고 방에서 나왔다. 죄송해요. 애가 말썽을 부려서. 여자가 내 앞으로 와서 앉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느닷없이 거실 전체가 캄캄해졌다. 정전이 아니었다. 잽싸게 여자를 뒤따라 나온 아이가 형광등 스위치를 내린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가벼운 소란이 일었다. 곧 형광등이 켜졌다. 여자가 스위치에 손을 올린 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말 죄송해요. 애가 자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불이 꺼졌다. 여자가 소리를 질렀고 아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불이 다시 켜졌다.
여자가 아이를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멀어졌다. 캄캄해졌을 때도 밝아졌을 때도 변함없는 자세로 마주보고 있던 노인과 양이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이 찻잔을 들다가 잔이 빈 것을 알아차렸는지 도로 내려놓았다. 사기로 된 잔이 받침에 부딪히면서 달그락 소리를 냈다. 바깥은 온통 암흑이었다. 마트마저 문을 닫았는지 상가에도 불빛 한 점 보이지 않았다. 양이와 나는 나란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도 안 보이네. 속으로만 생각해도 될 것을 양이는 굳이 입 밖으로 꺼냈다. 진짜 어둡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차 없는 차도를 건넜다. 곧바로 논밭이 펼쳐졌다. 그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20분 정도 직진하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나올 것이다. 나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발 앞을 비추었다. 어때? 좀 낫지? 훨씬 낫다. 양이도 곧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플래시로 논밭 이쪽 저쪽을 두루 비추어 보더니 아무것도 없네 하고 중얼거렸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이 넓고 춥고 황량한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다. 양이가 불빛 방향을 정면으로 바꾸었다. 앞이 한층 밝아졌다. 우리는 한참을 묵묵히 걸었다. 고마워. 양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가? 같이 와줘서. 애는 새삼스럽게 하고 대꾸하려다 말았다. 바람이 찼다. 손이 시린지 양이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왼손으로 바꿔들었다. 나는 입술을 동글게 우무려 호호하고 숨을 내쉬어 보았다. 불빛 속에서 입김이 하얗게 퍼지는 것이 보였다. 양이야, 있잖아.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거기 그 가장 아름다운 마을 말이야. 응? 나중에 우리 같이 가자. 정말? 어둠 속에서도 나는 양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 회사는? 내가 항상 양이에게 던진 질문을 돌려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나는 그녀처럼 짧고 명쾌하게 대답했다. 관둬야지. 너 진짜지? 응, 진짜야. 근데 돌아온 후에는 어쩌려고? 너 재취업이 쉬운 줄 알아? 그럼 그 마을에 그대로 눌러 살지 뭐. 오, 그거 좋네. 우리는 걸어가면서 계획을 세웠다. 여행 자금은 어떻게 모을지, 어느 계절에 떠날지, 여행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을지, 차는 어떻게 빌리고 운전은 누가 할지, 그리고 그곳의 날씨와 언어와 환율까지 이야기하다 보니 웬걸 벌써 그곳을 향해 출발한 기분이었다. 지금부터 눈 딱 감고 부지런히 가면 3시간쯤 후에는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수다에 열을 올리다가 나는 엄청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아하고 소리쳤다. 왜 그래? 작년 봄이었어. 뭐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말이야. 양이는 겨우 그거였냐는 듯 피식 웃었다. 기억 안 나? 너 그때 회사 그만둔다고 그랬잖아. 그랬나? 나한테 여행 가자고 그랬었잖아. 그게 어디 한두 번이어야지. 잠깐, 아니다. 그건 재작년이구나. 양이가 그거 보라는 듯 다시 웃었다. 멀리 논밭길이 끝나는 지점 너머에 양옆으로 가로등이 띄엄띄엄 늘어선 2차선 도로가 보였다. 마을버스 종점이 멀지 않다는 뜻이었다. 바람이 점점 거세졌다. 나는 왼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오른손으로 바꿔 잡았다. 그리고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에 양이를 만날 때는 그 전에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난 날이 오늘이었음을, 춥고 쓸쓸한 정초였음을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옆에서 겉옷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위가 너무 고요해서인지 너무 어두워서인지 작은 기척도
아주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그래서 나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